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사랑 그럼 검찰 얘기하는 건데요. 제 말은 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검찰을 좋아하는 거죠? 왜 이렇게 좋아하는? 이충재 위원장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검찰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풀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를 한 것이고 예. 또 운 좋게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예. 그 자기 동기나 또 검찰 인맥 아니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보면 이제 또 그 국힘의 또 기본적인 구조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국힘 자체가 극우 정당이기도 하고 예. 또 그리고 또 그 매국 노들이 많이 기생하는 정당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당의 구조와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풀을 봤을 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출신 고위직, 그러니까 음.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이상, 장차관 이상이 21명이래요. 그러니까 정부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은 21명인데 벌써 지금 2년도 안 됐어요. 근데 21명인데 이명박 정부 때 6명이었답니다. 5년 임기 중에 박근혜 5명. 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해서 검찰 공회라고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 지금 뭐 5, 60명 정도가 지금 대통령실 출신이나 검사 출신들이 지금 공천 대기 중에 있다라고 지금 공개한 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는 것을 봐서는 이제는 뭐 정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이제 검찰 출신으로 해서 채우겠다 이런 의도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바타라고 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지금 비대위원장 시켰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죠. 그리고 진짜 그 보면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가장 큰 이유가 국정농단이었잖아요. 국정농단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그 민간인인 최순실이가 국정을 사유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대통령도 본인의 측근이라든지 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지인들로만 국정을 이렇게 다 채운다든지 또는 그 김건희 여사도 사인에 대한 지인에 대한 사적 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 그 안에서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그 직책을 맡고 출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벌써 대표적인 것이 양평 고속도로 사건에서 그 원희룡 장관 한번 대처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최상병 그 수사회학 의혹도 이거 대통령실과 연관되어 있다. 윤 대통령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정부 여당에 하는 대처하는 모습 보십시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해서도 보수층에서조차도 비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국정이 운영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그 이제 그 사법 그러니까 국정농단 이런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제 인사하는 거 보면 이미 3건 분립은 없는 겁니다. 최소한 인사로 보면 벌써 지금 그 입법본이 그렇게 장악하겠다고 이미 하고 있는 거고 뭐 행정부는 이렇게 장악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선관위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지금 동기들 다 심어놨죠. 그렇죠.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죠. 그리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동기들 심어놓고 그리고 검찰 심어놓고 그래서 이미 3건 분립은 최소한 인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없다. 그리고 그리고 사실 야당이 거기에 대해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국정농단 수준이 아니라 이제 지금 국정 자체가 이미 거의 마비가 돼 있고요. 1인 지배 하에 있다. 사실은 뭐 북한의 뭐 김정은과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지금은 제가 비판의 지점이 검찰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동기 사랑까지 넘어가서 이번에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임명했잖아요. 이거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기 이제 동기 정부를 꾸리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이제 나올 그럴 지경인데 이 유철한 전 중앙지검 부장판사가 과거에 그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심사에도 떨어진 적이 있대요. 그리고 당원에 가입한 전력도 있어요. 그럼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게 대단히 국민에 대한 그런 중립적인 그런 기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자기 그 동기를 임명하면 그거에 대한 신뢰들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바로 전에 국민권익위원장은 또 누굽니까? 김홍일 검찰. 김홍일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아니면 이제는 그 뭐랄까 이렇게
법조인들로 이제 확장돼 가지고 맞아. 이제 그 검사에서 판사 출신들 판사 출신. 이번에 공관위원장도 마찬가지. 그렇지, 판사 이런 식으로 법조인 출신으로 이제 가되 본인들과 친소 관계에 있는 동기라든지 좀 선후배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부를 꾸려가고 있는 정말 큰 문제가 이제 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음. 법조인이라는 거는 과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국가는 네. 미래를 바라봐야 되고 또 현재를 또 잘 설계해야 되는 그런 건데 과거 속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대통령에서부터 여당 대표 그리고 각 입법, 행정, 사법부터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의 지금 미래가 결정되는 거고 지금 벌써 뭐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서 여러 모든 지표들이 국가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그런 게 뭐 해외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거기에다 이제 공관위원장도 보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검찰 얘기를 했는데 경찰 출신 이철규 지금 의원은 경찰 출신이잖아. 이분이 지금 공관위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많아요. 뭐 국민의힘 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기가 뭐 당 대표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철규 지금 의원이 들어가면서 용산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가 공관위에 바로 직속으로 또는 전달되는 거 아니냐. 다이렉트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철규 의원의 공관위 합류는. 저기 좀 지난 얘기인데 그 찐 윤핵관의 핵심이었던 장제원 의원이 한 말 있잖아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그러니까 윤심이 민심이다 그랬어요. 무슨 뭐 저기 제왕처럼 그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게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철구라는 이분은 그 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저 참패한 이후에 그 책임지고 사무총장 하다가 사퇴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그랬었지. 사람이 갑자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들어온 것도 저건데다가 공천관리위원까지 이제 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게 보십시오. 인재 영입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그 당의 그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 좋은 인재들 영입하는 거잖아요. 그 영입한 사람을 공천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맞아. 그까지. 그러니까 뭐 본인이 저 데려온 사람을 본인이 공천하겠다. 처음부터까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이 결국은 그 찐 윤핵관의 핵심으로 저기 하는 사람이 이철규인데 이철규가 공관이 이혼까지 이게 맞게 되면은 당연히 찐용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완성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같이 있으니까 원래는 그 비대위원장은 공천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하더라고. 공천은 뭐 저 당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걸 믿습니까? 이철규 공관위원이 그 인재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인재 영입을 그렇죠. 이철규가 한 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죠. 그리고 그대로 다시 공관위에 들어가서 또 그걸 관철시켜라 하는 오더 아닙니까? 그 한성호는 우리가 하겠다 받아들인 거고요. 국민들께서 저는 그거 보고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여당의 공천 결과 보면 충분히 그 입증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합당한 그 심판이 있을 거라 봅니다. 예.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기존에 저기 사무총장 했던 시절에 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여당 내부에 그 뭐 윤심을 얘기하는 거죠. 윤심에 반대에 대한 의견 낼 거면 야당으로 가지 왜 여기 있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시작부터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을 맡은 분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이 공관위원으로 오는 게 문제라는 것이고, 예. 그럼 공관위 안에서 발언하고 이럴 때 다 이철규 의원의 입만 바라보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용산의 공천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냐는 그리고 거죠. 이제 1호로 영입한 인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 저기 박상수 변호사. 그 한동훈. 이거 공동위원장 아니에요? 인재영입 위원장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같이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 거지. 사람 보니까 뭐 그 발언 내용이 거의 뭐 본인이 개설한 커뮤니티 로이너스 보니까 이쁜 여자는 패미 안 한다고 이렇게 혐오 그렇게 발언 얘기했죠. 그냥 해버리고. 맞아요. 그다음 뭐 저기 작년 7월 달에는 보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신도시 거주 여성들이 목돈을 챙기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 취지로 여성 비하 발언 또 해버리고. 그랬었지. 이런 얘기도 하고 60년대생 이상 꿀발러들은 이해할 생각도 없다. 뭐 이렇게 세대 간 갈라치기 이런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한 사람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극단적인 혐오에 그 언행을 하는 그 분들은 사람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얘기했었지.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분을 1호 인재로 영입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저런 표현들을 민주당의 누군가가 했다. 그러면 온 나라가 난리 났을 난리 겁니다. 났겠지. 보수 언론이 난리가 가만히 있지 났고, 않죠. 뭐 그다음에 국힘에서 난리가 났을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 이제 이 검사들의 생리들을 봤을 때 한동훈 장관도 검사, 엘리트 검사. 근데
사실은 그 가장 뻔뻔함이 기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뭐 워낙 언론이 장악돼 있으니까 언론에서 또 그냥 눈 감아주고 또 한동훈 장관의 뭐 이상한 은행 같은 경우도 그냥 막 부풀려 홍보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뻔뻔함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언론 장악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뭐 산 증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이 또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라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아까도 우리가 좀 얘기했던 그 뭐 이번에 국민권익위원장이라든지 이철규라든지 박상수라든지 이런 분들 다 보면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저 위원장하고 처음부터 사적으로 다 또 이해관계가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또 거기다가 맞아. 이런 흥결이 있는 데다가 또 사적으로 친한 것까지가 덧붙여지니까 이것이 진짜로 제대로 된 인사냐는 비판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참 진짜 답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국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마치 공정하게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건 뭐 누가 봐도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정말 어렵게 통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물론 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시사했다 이런 언론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입법부에서 법 만들어서 올리면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부. 지금 만약 이태원 참사 특검법까지 거부한다고 하면 이게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당이 이 법안 통과할 때 그 출석하지 않았지 네, 않습니까? 안 했죠. 다 퇴장했죠. 기본적으로 네. 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전제하에 음.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근본적으로 이거는 거부권이 문제가 아니고 은폐하겠다는 겁니다. 이태원 특별법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됐을 경우 사고 현장에서부터의 그 발생되는 과정, 또 예방을 했어야 될 과정,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서 국정이 총체적으로 그 당시 난맥이었었습니다. 초동 대응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다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은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부권 논란을 키우는 것은 은폐를 하겠다는 본질을 숨기고 거부권 논란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 감추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지금 거부권 논란을 계속 키우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거부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김현재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 논리무선이고 이중적 행태이죠. 이게 지금 이러잖아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고민 중이래요. 고민 중. 그렇게. 아니 그 저기 김건희 특검법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면서 뭐 이렇게 법마다 즉각적으로 하고 고민해야 될 법들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용 뭐 정쟁을 유도하는 법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국민의힘에서도 저기 그 대통령실도 아니 그러면 그 총선을 앞두고 지금 오히려 그 지금 정부의 이 태도가 그 국민의 분노와 여론 악화가 무서워서 지금 이제 재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어디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총선용 그 정쟁을 유도하는 법입니까? 이게 이미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논의된 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오래됐고 그 항상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 논의하자라면 논의할 때는 전부 거부하고 그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우여곡절의 힘든 과정을 거쳐서 국회를 통과되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이것이 어떻게 일단 공당의 태도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민 장관이 사실 159명이 사회적 참사로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이렇게 저걸 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사실 물러났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은 국정조사까지 했잖아요. 그때도 국정조사 끝나고 좀 물러날 기회가 있었는데 또 안 물러나다 결국은 탄핵소추까지 당해가지고 탄핵소추에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 또 물러났어야 됐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금 그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봐도 딱 하나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유가족이라든지 국민들에 대해서 기만적인 행태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말이나 그렇게 하지 말든지.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뭐 사회적 약자랑 뭐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군 생활 중에 그 순직한 상병의 그 이중배상 금지 그거 풀겠다 뭐 그래서 막 눈물 흘리는 거 막 퍼포먼스 했잖아요. 그리고 최상병 묘소에는 참배를 안 했지. 예, 그것도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정쟁을 유발하는 법이라고 또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이렇게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한동훈 그 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의 그 아바타다, 그냥 그 이중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 본인이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바라보는 자 인식은 어차피 다 드러나 있는 거고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그 유엔 그 자유권 위원회에서 그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그 조사를 해라. 그리고 또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해라. 그리고 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그 배상도 또 추모도 제대로 해라라는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해라 이런 여러 가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권고를 하고 있는 거고 세계에서도 이런 참사를 갖다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려하고 있고. 근데 이거에 대한 측면에 봤을 때도 저는 특별법 거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태원 특별법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생명을 마감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고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까지도 그걸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 우리 세월호 때 우리 이충재 우리 저 후보도 잘 알겠지만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와 노동계나 국민들이 같이 연대하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또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자꾸 무슨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한 집권 여당하고 그 대통령실이 아닐 수 없다는 거고 그 국민의힘 그 원내대변인 정의용 원내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발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문제투성이다.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한 것이 목적인 듯하다.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 사실 이 법 있잖아요. 시행식으로 이런 것 때문에 총선 이후로 넘겼거든요. 중재를 했잖아. 예,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총선용 정쟁 딱지 붙이고 있는 게 오히려 여당이잖아요. 여당이 정쟁을 만들고 있으면서 그것도 정말 전대미문에 159명이 그 서울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런 참사를 당한 거에 대해서 이게 정쟁으로 몰고 갈 내용입니까 이것이?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총선령이라 이렇게 치부할 것 같으면 이미 법안이 발의될 건 1년이 넘었습니다. 일치는 훨씬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통과시켰으면 총선령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어쨌든 간에 통과를 시키니까 총선령이라고 해서 또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런 대참사가 벌어졌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건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수습할 건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문제입니다. 정작 정쟁으로 치부하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그 얘기했던 부대변인이 얘기했다는 발언 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게 보상이 아니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정부는 국가라는 기관은 왜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보호를 못 해줬냐에 대한 진상 파악이 원하는 거지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국민의힘에서 자꾸 유가족들이 돈을 원하는 것처럼 또 마치 무슨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게 보상해주고 나면 끝날 문제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 사고 방식이 강제징용 제3자 배상과도 비슷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정치가 뭐 이렇게 여야 간에 치열하게 지금 서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최소한 인간적 도리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지금 유족이랑 유가족하고 그 생존자들이 그 지금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조금이라도 공감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지금 보상받아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책임 있게 그거에 대해서 저 조치해달라는 그런 최소한의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저 총선용 정쟁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게 이게 정말 얼마나 비정한 정권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에서도 10대, 20대가 159명인데 119명이 10대, 20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때 이미 이 사태를 겪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태원 참사 또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 제대로 된 우리가 그 재발 방지랄지 그다음에 그 뭐냐 처벌 책임자 처벌 또 그 희생자에 대한 보상들이 명확히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겁니다. 그렇죠.